안녕하세요. 찐 히스토리 TV의 윤섭쌤이에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1945년 8월 15일 광복부터 시작해서 현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앞서 이제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우리 민족이 그렇게 기다리던 광복이 다가왔어요. 광복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외국, 서양의 정상들이 서로 한국의 독립 또는 이 한반도에 관련해서 나눴던 선언이나 회의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요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카이로 선언이고요. 두 번째는 얄타 회담, 세 번째는 포츠담 회담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와 연관이 되는데요. 요걸 앞자만 따서 카, 얄, 포라고 주로 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우시기 편하려면 카, 얄, 포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먼저 카이로 선언은 1943년 11월에 있었는데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확인합니다. 자,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확인하는 거. 누가 모여서 회의를 했냐면요. 미국과 영국과 중국의 대표가 모여서 회의를 해서 최초로 한국의 독립을 이야기했고요. 일본 식민지 당하고 있는 한국의 독립을 이야기했고요. 언제 그럼 독립을 시킬 것이냐? 바로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키자는 말이 최초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요 적당한 시기가 들어갈 때는 카이로 선언이구나 하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요, 얄타 회담입니다. 얄타 회담은요, 미국과 영국과 소련의 대표가 모여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가요. 이탈리아 먼저 항복했고요.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 거의 패망 직전까지 모든 전쟁에서 이제 수세로 몰리게 됐고요. 그러면서 소련이 이 유럽 쪽 말고 동아시아 쪽으로 와서 일본과의 전쟁하는데 참여해달라라고 미국과 영국이 이제 그 요청을 하게 되고 소련이 대일본전, 일본에 대한 전쟁에 참전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게 얄타 회담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소련이 밀고 내려오면서 우리가 남북이 분단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포츠담 회담입니다. 포츠담 회담은 1945년 7월 이제 광복되기 거의 직전에 있었던 건데요. 미국과 영국과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련의 대표가 다시 한번 한국을 이제 일본 식민지에서 벗어나면 독립시키자라는 내용이 재확인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카, 얄, 포 이 세 가지의 광복 전의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독립과 또한 한반도 관련해서에 대한 이 내용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순서 문제로도 잘 나오기도 하고요. 각각의 내용들이 이게 무엇과 연관되는지 이제 선언 내용이나 이런 것들 확인시켜 주면서 어떤 선언인지 어떤 회담인지를 물어보기도 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앞 전후 시기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문제로도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이제 거의 패망하려고 합니다. 일본이 지려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배하고 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 맞고 이러다 보니 일본이 거의 전쟁에 질 것이 예측이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 유일하게 있었던 독립운동 단체가 있어요. 그게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맞아요. 요 앞에서 놓은 조선건국동맹입니다. 조선건국동맹을 만든 사람은 그렇죠. 여운형이었죠. 이 여운형을 조선총독부 총독이 부릅니다. 전쟁 거의 끝나고 항복 선언하기 전에 일본 조선 총독부 총독이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이 조선 총독부 총독의 제일 큰 고민은 무엇이냐면요. 어떻게 하면 이 한반도 내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을 안전하게 일본으로 데려갈 것이냐. 왜? 당장 광복이 되면 일본 사람들을 우리 민족이 가만히 두겠어요? 아니죠.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안전하게 데리고 가는 게 목적이었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여운형을 부른다는 거죠. 독립운동 단체 대표를요.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여운형에게. 우리가 무사히만 빠져나갈 수 있게
해준다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 해서 여운형 선생님 뭐라 그러냐면요, 조선 총독에게 정치범을 석방해달라. 그러니까 독립운동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정치범이죠. 정치범 석방해달라, 서울에 3개월 분의 식량을 남겨둬라, 그리고 빠져나가더라도요, 그리고 치안 유지와 더불어서 건국 활동에 대해서 너희들은 간섭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정치 조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너희는 간섭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총독이 수용했고요. 결국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 총독과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신 여운형 선생님이 안재홍 선생님과 더불어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드시게 됩니다. 자,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요, 안재홍 선생님은 우익, 여운형 선생님은 좌익에 있다 보니까 좌우 합작단체였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좌우 합작단체였다라는 거. 네, 이렇게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요, 전국 각 지역에 지부라는 것을 만들어요. 지부, 행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부를 설치하시고요. 그리고 치안대를 조직을 하십니다. 자, 치안대는 치안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겠죠. 자, 이러한 상황까지 우리는 알게 됐어요. 이제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구나 하는 상황에서 이제 또 하나 외부의 상황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조금 9월까지 넘어갈 텐데 소련이 참전하기로 했잖아요, 얄타 회담에서. 그래서 소련이 여기 국경까지 내려왔다가 이 국경을 넘어옵니다. 언제? 1945년 8월 15일에 국경을 넘어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 동남아시아에서 일본과의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한반도에 간섭을 할 수 없는데 소련이 급하게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일본은 싸울 의지가 없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항복할 거기 때문에 뭐 그냥 쭉 밀고 내려오는 거죠. 쭉 밀고 내려오게 되니까 미국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된 거예요. 왜? 소련은 민주주의일까요? 공산주의일까요? 맞아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다 보니까 와, 밀고 내려오면 한반도가 자칫하면 공산주의화 되겠는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이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사회주의자들, 이 공산주의 쪽과 가까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다가 한반도가 공산주의화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안 돼. 공산주의 국가 생기면 안 돼. 빨리 막으려고 해요. 그래서 급하게 미국이 이야기합니다. 소련, 니네 이제 내려오지 마. 그만 내려와. 라고 얘기하고요. 소련이 결국 그만 내려오게 되는데 어느 선을 기준으로 하냐? 그게 바로 38선이라는 거죠.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내려오지 마. 북위 38도선이요.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내려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소련이 그 요구에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평양까지 밀고 내려오는 게 언제까지냐? 8월 24일이고요. 38도선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45년 8월 14일에 그어지게 됩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은 인천에 겨우 도착한 게 9월 8일이었어요. 그리고 서울에 입성한 게 언제냐면 9월 9일이었다라는 거. 소련과 비교해봐도 보름 정도의 시간이 더 걸렸다라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황에서, 여기까지의 상황에서 이제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국이 9월 8일 날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9월 8일 날 들어옵니다. 자,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은 언제냐? 9월 6일입니다. 수립 선포는. 그러면 우리나라를 급하게, 이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건 말을 들어서 인민공화국이니까 약간 북한 쪽 같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운형 선생님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만들었는데 미국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소련이 이렇게 밀고 내려오고 있었고요. 하니까 여운형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급한 거예요. 왜냐? 독립운동 단체로서 소련과 미국과 교섭하기에는 불리한 부분들이 있고 미국이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거죠. 해서 빨리 급하게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급하게라도 나라를 만들어서 국가 대 국가로서 교섭을 해야 미국이 인정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9월 6일에 급하게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해서 수립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자,
조선인민공화국은요, 각 지부를 아까 건국준비위원회에서 만들었었던 지부를 인민위원회로, 각 지역에 있는 지부를 인민위원회로 바꾸게 되고요. 그리고 이승만을 임시 주석으로 놓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주석으로 놔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승만은 우익 쪽이기 때문에 좌파 우파에 대해서, 좌익과 우익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우익 쪽이기 때문에 꼭 여운형 중심의 공산주의는 아니었다라는 거. 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면서 사회주의자들이 대다수 많이 들어가 있는 나라가 선포되다 보니 민족주의의 일부 세력들이 이탈합니다. 주로 어떤 세력들이 이탈하게 되냐? 친일적 성향, 친일을 했었던 민족주의자들이 빠져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미군이 1945년 9월 8일에 민천을 통해 9월 9일에 서울로 입성하게 되자 미군, 이때 당시에 입성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미군을 끌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메가더 장군이에요. 우리 메가더 장군은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으로 굉장히 잘 알려진 장군이죠. 그 장군이에요. 그래서 이 메가더 장군이 딱 들어와서 9월 9일날 서울에 입성하고 나서는 뭐라고 선포를 하면요. 메가더 포고령이라는 걸 내리게 되는데요. 이 메가더 포고령에 의하면 모든 행정기구, 그러니까 조선인민공화국이 만들었던 뭐 어쨌든 간에 모든 행정기구는 인정하지 않겠다. 어디? 이 미국이 일단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이남 지역에서는 모든 행정기구와 더불어서 활동을 인정하지 않겠다. 뭐 독립활동이든 니네가 하던 활동이든 치안이건 뭐건 모든 활동 인정 안 한다고 딱 선포를 내려버려요. 요게 메가더 포고령이라는 거. 자, 이런 인정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버리니까 우리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했었던 김구 선생님이라든지 뭐 그 외에 김원봉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미국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구성하고 있었지만 이것조차도 국가로서 인정을 안 해준다라는 거죠. 즉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갑자기 무정부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죠. 정부 없는 상태에서. 그러자 미국이 들어와서 하는 게 뭐냐면 38도선 이남에서 인정 안 하면서 38도선 이남에서는 자신들이 군대로서 임시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요. 미국이 미군정을 실시하기 시작해요. 언제까지? 우리가 정부가 수립되는 48년까지 군정을 실시합니다. 3년 동안. 미국 군인들이 대신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거죠. 약간 식민지 같죠, 느낌이? 어쨌건 뭐 식민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미군정. 우리가 안정돼서 정부를 만들 때까지는 미군정이 일단 실시가 되고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메가더와 더불어서 미국이 들어와서 보니까 당장 이 모든 행정기구와 활동 인정 안 해버렸기 때문에 당장 자신들이 이제 설치하는 미 군정에 데려다 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살펴보니 독립운동가들은 대다수 경찰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군정을 실시하려다 보니까 일본 조선 총독부에서 했었던 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친일을 했었던, 친일 행위를 했었던 사람들을 그대로 그 자리에 딱 갖다 놓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냐면요. 노덕술이라는 친일 경찰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뭐 김원봉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독립운동가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가장 괴롭혔었던 악질 친일 경찰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노덕술이라는 사람도 그대로 경찰 자리, 고위직에 앉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총독부 체제를 유지하면서 뭐가 문제가 됐냐? 친일파 청산이 안 됐다라는 거. 자, 위쪽은요. 소련이 이제 38도선 이북에서, 이 이북 지역에서 이 소련은 간접 통치를 합니다. 이 간접 통치를 하면서 어디에다가 권력을 이양해 줬냐? 행정권에 인민위원회, 이 조선인민공화국이 만들었었던 인민위원회의 행정권을 이양하게 됩니다. 요건 좀 다르니까 색깔 다른 색으로 칠해볼까요? 이렇게 인민위원회의 행정권을 이양해 주게 됩니다. 요게 가능했었던 이유는요, 뭐 미국이 강압적이고 뭐 힘으로 누르려고 해서가 아니고, 소련이 평화적으로 해서가 아니고,
요때 인민위원회나 조선인민공화국 수립할 때 들어갔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그랬죠? 맞아요.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참여했다. 사회주의자들은 공산주의화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것은 사회주의에서 최종 발전 단계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는 거의 공산주의자라고 볼 수 있고요. 이들이 인민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소련은 자신들의 얘기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서 직접 통치를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련이 평화적이어서 간접 통치를 했었던 건 아니다라는 거. 자, 이 상황에서 이제 해외에서 활동하던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던 이승만, 김구 선생님 등이 귀국을 하시게 됩니다. 물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표 자격, 주석 자격으로 아니죠. 민간인 자격으로. 왜? 모든 행정기구와 활동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승만, 김구 선생님들은 그냥 민간인 자격으로 귀국하시게 되고요. 귀국 이후에 이제 다양한 성향의 정당을 성립하시게 돼요. 왜 성립을 하느냐? 요것들을 통해서 빨리 우리나라에 통일된 국가를 만들고 싶으셨기 때문에, 안정된 국가를 만들고 싶으셨기 때문에 다양한 성향의 정당을 성립하시게 됩니다. 자, 다양한 성향의 정당은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면, 첫 번째, 이승만 대통령이죠. 나중에 대통령이기 때문에 호칭을 그냥 이승만 대통령으로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독촉협이라고 불리는 독립촉성중앙협의회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아직은 대통령 아니니까 이승만 선생님이라고 할까요? 네, 이승만 선생님을 중심으로 독립촉성중앙협의회가 만들어지고요. 김구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국독립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송진우, 김성수를 중심으로 한국민주당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여기는 조금 선생님이 왜 호칭을 안 넣냐면 여기는 친일적 성향이 있었고 또 민족주의적 성향에서 친일적 성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이름을 불렀고요. 자, 안재홍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국민당을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향의 우익 정당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 요건 우익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좌익 쪽, 우익과 좌익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다시. 자, 좌익 쪽은 어떠한 성향의 어떠한 정당들이 마련되게 되냐면요. 여운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조선인민당을 만들게 되고, 박헌영은 조선공산당, 그리고 백남원 선생은 남조선 신민당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러한 성향으로 여긴 좌익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쌤이 우와 좌를 색깔을 좀 다르게 했죠. 일부러 여러분이 구분하시기 편하게 좌와 우와 좌를 색깔을 다르게 했다라는 거. 이렇게 만들어진 이 좌익 세력들은요, 좌익 정당들은 1946년 11월에 남조선 노동당, 즉 이걸 줄여서 남노당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 남노당을 합쳐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남노당을 만들게 됩니다. 자, 요 상황 우린 여기까지 이제 살펴봤어요. 살펴봤으면 이제 좌익과 우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좌익과 우익, 선생님이 앞에서 계속 얘기했고 이제 확실하게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좌익은요, 우리 공산당, 공산주의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산주의다라고. 그리고 우익은 우파는요,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어렸을 때도 많이 듣고 지금도 사람들이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좌파, 좌익하면 좌파를 빨갱이란 말을 꼭 쓰죠. 빨간색 뒤에다 써가지고 좌파를 빨갱이라고 많이 부른다라는 거, 뭐 이렇게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아시면 되고요. 자, 요 시기에 지금 1945년 광복된 이후에 공산주의 쪽과 민주주의 쪽으로 우리나라 정당이 갈리게 되고요. 사람들도 갈리게 됩니다. 극좌, 제일 공산주의자들, 그러니까 공산주의 아니면 절대 안 돼. 우리가 통일된 정부를 수립할 때, 통일된 국가를 만들 때 무조건 공산주의여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극좌파들이 있습니다. 완전 왼쪽에 치우쳐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대표적인 인물 김일성. 네, 들어보셨죠? 북한을 만든 사람이죠. 북한 나라를 만든 사람. 그리고 박헌영.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박헌영이요. 박헌영이 있고요. 중도 좌파가 있습니다. 나는 공산주의 쪽을 더 좋아하지만 선호하지만 민주주의랑 어느 정도 합쳐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생각하는 사람이죠. 중도 좌파라고 부르겠습니다. 중도좌. 이 중도 좌파가 누구냐면요. 여운형 선생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운형 선생. 자, 그리고 극우파가 있습니다. 절대 민주주의여야만 한다. 공산주의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던 두 분이 있네요. 여기도 우파에는 극우에는 이승만 그리고 김구 선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중도 우파가 있습니다. 중도 우파. 민주주의자지만 민주주의를 선호하지만 어쨌건 우리가 한민족이 되기 위해선 공산주의자들과 합쳐질 수 있다라고 하셨던 분 중도 우파에는요. 이분 굉장히 유명해요. 1919년, 18년이죠.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 18년에 신한청년당이 만들어지고 19년에 파리강화회의에 신한청년당 대표로 가셨던 분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외무총장으로 임명돼 가지고 독립청원서도 제출했었던 분 누구죠? 맞아요. 바로 김규식 선생입니다. 해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좌와 우, 그래서 인물들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요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사람들 이름이 나오게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어느 쪽에 더 가깝느냐에 따라서 활동하는 부분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요 시기에는 우리가 좌파와 우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서로 굉장히 많이 대립을 했고요. 대립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름을 딱 기억했을 때 어느 쪽인지 구분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8.15 광복과 더불어서 건국 준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이후 이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라든지 그 뒤에 좌우합작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 민족이 신타구통치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것들의 국가가 수립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변화 과정이 있었으며 좌우가 합치려고 했으며 그 안에 갈등이 있었으며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사 첫 시간을 첫 시간을 수업했고요.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